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검사로서 20년간 근무했고 지금 이제 변호사하고 있고요. 그 검찰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사법제도를 조금 옆에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번에 저는 내란죄 수사의 대혼란이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95년에 군법무관을 마치고 검사 인권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변호사하고 있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검찰개혁 얘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인권을 할 때도 검찰개혁 얘기했고 했지만 늘 특히 이제 검경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법원과의 갈등 얘기를 할 때 항상 밖으로 싸웁니다. 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전 국민들이 지켜보셨어요.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저는 모든 문제가 평면화된 지금이 지금 개혁의 적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완전히 검수한박이 무력화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했고 정치적 수사기구로 변질된 공수처의 위법과 일탈은 잘 지켜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무소불위 권력,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만은 통제받지 않은 14만 거대 경찰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번에 지켜보셨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예진할 때 형사사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이제 물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형사사법 제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형사사법제도를 포함한 모든 사법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부터 내려오던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 낡은 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세상은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변해왔는데 과거와 같은 비포장도로, 그다음에 2차선 도로가 곳곳에 산재하면서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재 가장 우리나라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사기관 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논할 때 국가개혁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어떤 땜방식에 여기 있는 권한 좀 저기다 떼다 붙이고 저기 있는 권한 여기다 떼다 붙이고 하는 방식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의 근본적 문제, 이거는 사법보다 마찬가지인데요. 왜 문제냐면은 우리가 1987년 민주화를 막고 새로 헌법을 만들었지만 그때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법원, 검찰, 경찰 제도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제도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앙집권화된 검찰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경찰청장만 임명을 정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임명해서 하나를 땡기면 전국의 검찰, 전국의 경찰이 땡겨오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김영수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가 절실히 느꼈습니다만은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검찰총장을 지냈던 장 루이 나달이라는 분이 검찰이 독립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가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결국 아까 박수민 의원님께서 사법의 정치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정치화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 문제는 역시 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심이고 그 핵심은 인사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검찰청과 경찰청 조직이 너무너무 비례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대검찰청, 우리나라 같은 경찰청 조직은 없어요. 따라서 대검찰청하고 경찰청의 조직을 법무부, 행안부 이쪽으로 이양을 해야 되고
또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권한도 각 고등검사장이나 지방경찰청장으로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수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법 경제가 되고 있는가라는 근본 물음을 좀 물어야 됩니다.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사라는 것은 반드시 이 수사기관의 결력을 약화시키고 분산시키는 건 아직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범죄의 세계화 현상으로 범죄 조직 자체가 거대 권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에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직과 제도를 만드는 만큼 그에 상응하게 사법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그 입법 정책이고 트렌드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역시 이 불행의 시작은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제도에 대한 몰입에 그리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그런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은 검찰 무력화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너무너무 잘못된 단추를 끼움으로써 지금 현재 이 개혁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지금 그 검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입니까? 맞죠. 그런데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는 말은 맞지만은 검찰이 수사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미니스테르 비빌릭이라고 프랑스 말을 써놨는데 프랑스 우리나라의 검찰 제도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발명된 제도가 검찰 제도입니다. 프랑스가 검찰 제도의 원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제도가 독일로 넘어갔고 독일의 제도가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개수된 것이 대륙법계 검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퍼블릭 미니스터예요. 그냥 프로시큐터가 아니고 퍼블릭 미니스터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개정전의 검찰청법 제4조가 검사의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사법경찰 지휘감독, 법원이라는 법령을 정당한 적용 청구 등등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체성을 제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과거 검찰개혁 논의를 할 때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을 때 미국의 검찰은 어떻다더라, 영국의 검찰은 어떻다더라, 또 독일 검찰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륙법계 검찰하고 영미법계 검찰은 축구와 야구만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대륙법계 이제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의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가 형벌권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국가 형벌권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 피해자가 직접 자기 피해에 대해서 사적 보복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서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 형벌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미법계가 어떻습니까? 사회소치 제도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영국 검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영국 검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86년에 만들어졌어요. 1986년에 만들어졌고 영국은 문자 그대로 기소청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영국 검찰이 어떻다더라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얘기고 영국 검찰이 별명이 있어요. 가장 최신의 이 검찰이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검찰이라는 것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영국 검찰의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소추 개념 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과연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직 중인 그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강하지 않는다. 그 소추의 개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아요. 과연 소추가 어디까지 이제 되는가? 수사냐, 아니면은 기소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재판이냐, 이 논란이 많죠. 그런데 수사는 검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이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프랑스 대학 법대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 절차인 수사와 그 다음에 본 절차인 소추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의 대상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든지 기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이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그 출발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될 수 있다라는 그 전제에서 비롯됐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이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됐던 공수처가 완전히 정치적 수사기구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1996년에 참여연대가 부패수사 전담기구의 입법 청원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검사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시정하고 또 특별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라고 또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나 그 다음에 싱가포르 반부패 수사기구를 모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공수처가 2019년에 입법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8년 3월에 신설된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그대로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무엇이냐면 국무원의 감찰부, 국가예방부패국, 인민검찰 반부패 수사조직을 통합한 거대 사정기구입니다. 그리고 원래 검사들이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런 논리자 그런 것들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부패범죄에 무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리 누설 이런 것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특히 위험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범죄에 민간범죄뿐만 아니고 군에 대한 이런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전부 공수처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냐면 아직 수사가 된 사례는 없지만 만약에 군이 관련된 문제가 있다. 거기에 군도 얼마든지 공수처가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도록 지금 공수처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검찰, 민간검찰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만 예외적으로 그런 권한을 몰아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운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탄생이라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이 남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전국 검찰의 인사, 예산, 징계, 정책, 법령 개개정까지 다 총괄하고 있어요. 비교를 해보자면 검찰총장, 검찰에 대한 인사권,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예산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조직 원리에 비춰보더라도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조세정책과 관세제도과 이런 데가 있어요. 세계시에.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국세청과 관세청은 집행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따지면 우리도 행안부에서 경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정책이나 법령 이런 것들을 전부 제기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행안부에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은 또 하나 문제가 경찰적 정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국의 강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죠. 특히 지금 경찰의 정보 문제는 국정원의 지금 국내정보기능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보기관 간의 어떤 견제라는 그런 것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전국의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경찰 정보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거기다가 국정원의 대북 수사권까지 이관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찰이 과연 무소불위 검찰 권력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이라는 말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체제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행안부 장관은 당연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지휘 감독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수사본부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은 당연히 못하고 경찰청장조차도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어떤 것이냐면은 대규모 소요 사태라든지 하여튼 그런 특수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국가수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력수사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국가수사본부 내지는 전국의 경찰이 어떤 수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전혀 사법의 법원이나 경찰이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지금 국가수사본부의 체제의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의적으로 경찰 수사가 남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커집니다. 제가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번에 민주당 부산경찰청장 출신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본인이 페이스북에 고백을 했죠.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4번째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주당의 국수본부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갖다가 사법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면에 어떤 집권 여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정치 세력과 결합했을 때 완전히 경찰 수사가 남용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엄청난 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체제는 아까 공수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중국식 공안 통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께서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향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의 단절이 필요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의 단절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수사 권력에서 수사 기능으로 넘어가야 돼. 즉 파워에서 펑션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비례화된 대검찰청 경찰청 조직과 권한을 분산하고 그리고 권한을 행사하되 그 행사한 권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수사권 강화 사업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우리는 검찰 권력과 경찰 권력을 갖다가 억제하고 누르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범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라인 옵티머스 사건 같은 거 보셨듯이 이제는 범죄가 조단위로 특히 이제 금융수사 중심으로 엄청나게 금융범죄 중심으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권한을 갖다가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기만 한다면 결국은 범죄자 천국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사사법 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국가개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형사사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형사사법의 1차 목적이 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사회를 방해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재범방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흉악범죄 같은 거 이제 과거 이제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본질은 전부 재범인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해서 고소 고발장 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1년, 2년씩. 저 같은 경우에도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고소장을 하나 냈는데 거의 3년 가까이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패, 금융, 첨단기술 중대범죄 수사 현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숙제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먼저 검찰을 보겠습니다. 검찰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제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검찰은 우리가 수사권은 있지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직접 수사 인력을 두고 수사를 하는 것이지만은 프랑스와 독일은 사법경찰을 검사의 보조자로서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현재 대검의 조직을 대폭 법무부로 이원해서 제가 가칭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하고 형사정책, 특히 이제 국제형사 같은 것을 담당하는 형사국으로 확대 개편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선진국 예외 없는 조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의 권한도 대폭 고검장한테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과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피라미드 조직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의 독립은 외부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적 독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고검장으로 이관해서 분권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법경찰 지휘를 당연히 부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실효적인 사법경찰 지휘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공수처든 어떤 특별수사기구를 만들더라도 모든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통일적으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사기관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경찰, 검찰, 상설특검, 특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너 개 됩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병렬적으로 있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형조, 포도청, 의료부 여기 다 관할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로 돌아간 청사사법 개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는 이렇게 독일식 표현인데요. 그렇게 해서 검찰과 경찰을 한 단위씩 묶어가지고 2인 3가 경주처럼 묶어놓다 보면 그러면은 검찰도 경찰도 어느 한 수사기관도 폭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수사권 조정 논의 때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유럽 평의의 47개국 중에서 검사 수사 지휘권이 있는 나라가 40개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검사 인사 제도 개혁이 핵심입니다. 아까 박수민 의원께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미 프랑스, 독일은 2차 대전 당시에 그걸 다 겪었습니다. 파시스트 정권하고 나치 정권 때 그 정권이 법원과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1948년 2차 대전 끝나자마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최고사법협의회라는 헌법상 독립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관을 시켰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판사는 구속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검사는 권고적 효력만 갖도록 했고 반대로 이제 이탈리아는 판사, 검사 모두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속적 효력을 갖도록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승진심사위원회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판사, 검사들 승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연차만 차면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검사장급의 고위직은 고위직 검사, 1급 검사, 2급 검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2급 검사부터 시작하는데 2급 검사부터 1급 검사가 올라갈 때 엄격한 승진 심사를 해서 예를 들면 무죄가 많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 걸러내는 그런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첫 번째는 국가수사본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 다음에 사법통제 강화가 제일 시급합니다. 이번에 이제 잘 보셨다시피 국가수사본부를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데 이런 장치는 계속 방치할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법경찰에 대해서 검사가 4종의 통제장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 지휘하고 고등검사장이 통제하고 이러는데 특히 법무부 감찰실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지구감찰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검사장이 관내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매년 1회 근무 평정을 하고
그 사법경찰관의 승진 인사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수사본부 인사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히 뭐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잘 임명되면 모르는데 그 임명 과정에서 뭐 특정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임명을 했다거나 반대로 임명되고 난 사람이 임명받은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어떤 특정한 외부 세력과 연계해서 했을 때 그 독립이라는 어떤 울타리를 그 무기 삼아서 완전히 수사가 이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청의 권한을 분산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찰 인사 예산 등 권한을 행안부로 이관을 해야 되고요. 경찰청장의 권한을 줄여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직후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든다고 그럴 때 전국 경찰이 다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앞장섰던 유사명 뭐 이런 분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고 총선에도 출마하고 이랬는데 행안부 경찰국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 청와대에 치안비서관실이 있었어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정상적인 수순이었어요. 청와대가 직접 그 경찰을 통제하는 장치가 치안비서관이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 정부 조직 원리나 그거에 맞춰가지고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정부 경찰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개혁 방안이 추진될 때 엄청난 경찰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조직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사법경찰이라는 말을 늘 쓰는데 우리나라 지금 형사법 학자 그 다음에 법조인들도 왜 사법이라는 말을 쓰는지 왜 사법경찰이라는 말을 쓰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99.9%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이 사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사법권은 그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준사법권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법경찰이나 검사와 사법경찰이라는 용어는 가보경량 때 제일 처음에 만든 법이 이 재판소 구성법인데 그때부터 검사와 사법경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립법의 검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냐? 인사권을 가진 행정경찰, 즉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행정경찰이거든요. 행정경찰의 수장이 인사권을 이용해서 사법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권과 수사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이 있습니까? 없죠.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갖고는 있지만은 인사권이 없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까먹어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지만은 다만 전제는 필요적인 사법경찰 수사지휘가 전제돼야 된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기능과 인지수사기능을 통합하는데 다만 검찰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 기소청 신설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사법통제의 장치가 없는 병렬적 수사기관 날리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권 남용만 있을 뿐이다 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검찰은 수사 지휘를 하고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하고 경찰의 일반 수사, 그 다음에 중수청은 특별 수사라는 삼각 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입 단일의 특별 수사 기구를 만들면 권한이 희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부패 금융수사청이라든지 마약 조직범죄 수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 수사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고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 2장이 남았는데요. 특별검사가 지금 특권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제도는 헌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검사 영장 청구권 제도라든지
검찰총장 임명 시에 국무회의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헌법에 근거한 제도인데 특검이 들어오면서 이런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우회하는 이런 걸로 좀 너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한 두어 차례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요번에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지만은 내란대 특검에서 보여줬던 위헌성, 그 다음에 국가 안보의 위해 우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형사사법, 좋은 형사사법 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되고 효과적이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범죄 피해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저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프랑스 대사관에 근무할 때 그때 프랑스 법무부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효과적인 사법,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법, 또 현대화된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이 돼야 된다. 형사사법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이 사법개혁 전반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이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하셔서 정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두 번 하겠습니다. 국민 화이팅! 여의도 연구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